네, 제가 양자 컴퓨터가나 이제 책을 쓰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었었어요. 양자 물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은 물리학자들의 멘토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는 그 동료 교수님들도 같이 강의를 들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으면 그 고전 컴퓨터보다 환상적으로 빨리 계산할 거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닐스 보어라는 분은 양자 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의 체계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양자 물리 이야기를 듣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이 양자 물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물론 뭐 양자 물리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양자 물리가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지 비유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점묘법이라는 그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막 찍어서 그림을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여인의 치마가 보라색인데 그 보라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교대로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치마폭에 붙어 있는 작은 벌레를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체라는 것이 보통 자기 몸 크기에 비례하는 정도를 보는 것이 가장 생명 유지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벌레는 어쩌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총천연색 3차원 물체들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치마는 잘 확대하면 어쩌면 이제 빨간 원자, 파란 원자들이 교대로 배열돼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건데 이렇게 작은 것들 또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보는 것은 2차원으로 무한히 펼쳐진 보라색 세상뿐일 수가 있겠죠. 색을 한 가지만 본다는 것은 생명이나 다름없으니까 이 벌레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우주란 것은 단세계의 2차원이야, 이렇게요. 우리가 들으면 물론 웃기는데 이 벌레가 왜 이렇게 웃기는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이 벌레의 경험이 아주 국한된 경험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전 우주에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확대 해석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벌레한테 지지를 가르쳐줘도 세상에는 색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은 3차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죠. 그게 우리도 인간이 비슷한데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왜 이 비디오를 보여드렸는지는 뭐 자명하게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제 가로 축은 속도, 이제 세로 축은 크기로 나타내 본 건데, 이제 원점 주위에 제가 아주 조그만 점을 찍어 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 점으로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전 우주에 통하지도 않고, 아주 빠르거나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일을 들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동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뭐 말하는 토끼, 뭐 말하는 고양이 이런 게 나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저 세상은 저런가 봐 하고 받아들이면 이 이야기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양자 물리, 양자 컴퓨터 얘기도 그런 식으로 기본 가설이 우리 세상과 아주 달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즐기시면 좋습니다. 양자 물리는요, 1900년대쯤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 후에 한 30년 동안 여러 가지 발견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형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조지 가모브라고요, 빅뱅 이론 초창기에 많이 기여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양 과학 서적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처음 양자역학이 발전한 30년간을 기술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제목이 물리학을 뒤흔든 30년입니다. 양자 물리에 의해서 물리는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화학도요, 요즘 화학 실험실에 가면 뭐 NMR, 엑스레이 이런 온갖 현대 기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양자 물리 덕분에 발명된 것들이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도 아마 뭐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빨간 액체, 파란 액체 붓고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RNA, DNA를 다루는 생명공학도요, 양자역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자연과학이 양자 물리 덕분에 퀀텀 점프를 일으켰기 때문에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공학은 말할 것도 없겠죠. 레이저, 그리고 트랜지스터로 반도체를 만드는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양자 물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발명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자공학의 근거안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주변에 보면 뭐 우리는 완전히 전자기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원자, 비트, 유전자라 그러거든요. 원자는 물질의 기본 단위로서 당연히 양자 물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일이고요. 그리고 비트는 정보의 기본 단위로 디지털 혁명을 일으켰는데,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주역이 전자공학이죠. 그리고 유전자는 뭐 생명공학의 기본 단위인데, 이런 것들도 다 양자 물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의 문명은 양자 물리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과 인식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존재와 인식에 관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정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 우주라는 것은 신이 예정한 대로 조화롭게 흘러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예정한 대로 가니까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습니다. 근데 뉴턴 법칙이라는 게 나오니까, 뉴턴 법칙을 식을 풀면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도 알 수 있으니까 뉴턴 법칙을 풀면 이 세상 모든 물체의 과거와 미래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뭐 100만 년 전 모습이나 앞으로 1000년 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식을 알긴 하지만 이 식은 물체가 2개 이상 되면 저희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예정조화론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뉴턴 법칙이 신의 의지 같은 거여서 미래를 다 결정해 놨지만 우리는 풀 수가 없어서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정론을 지지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양자역학 나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뉴턴 법칙을 풀면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걸 알지만 처음 조건을 알아야 미래를 알거든요. 던졌을 때 포물선이지만 세게 던졌느냐 약하게 던졌느냐 위로 던졌느냐 낮게 던졌느냐 그리고 뭐 여기서 던졌느냐 저기서 던졌느냐에 따라서 땅에 떨어질 때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뉴턴식도 잘 풀어야 되지만 지금 조건을 지금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양자역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도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론은 양자역학에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물리가 나오고 한 30년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는 현대 문명이 퀀텀 점프를 시키고요. 그리고 한 1990년대 되니까 그동안의 양자물리가 현대 물리에 많이 사용됐지만 이용되지 않은 속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성을 이용해서 새롭게 양자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 순간이동, 양자 통신 이렇게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도 빨리 계산하고 순간이동 그리고 양자 통신은 도청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렇게 공상과학 같이 들리는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이 나온 지 한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기술들에 의해서 우리는 문명의 두 번째 퀀텀 점프를 목격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양자 정보 기술은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과 양자 순간이동이 있는데 양자 순간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그 책이나 이런 데서 봐서 아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펑 하고 다른 자리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혹은 스타트랙 같은 영화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우주선에서 행성까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슉 이동하고 이렇게 빔업 빔다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양자 기술에서 말하는 기술은 이런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으로 알고 있는 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한 컨셉으로 정보를 보내는 건데 이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하신 분이 작년에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제일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안톤 자일링거라는 분이요. 그래서 이 양자 순간이동이 이제 신기한 거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암호 통신은 이런 겁니다.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그림에서 이제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빛을 써서 신호를 보낸다 할 때 누군가가 도청을 하고 싶으면 신호의 일부를 따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 골고 같은 걸 써가지고 신호의 반은 을순이한테 가고 반은 도청자에 오도록 해가지고 그 신호를 읽는 것이죠. 이렇게 도청을 하는 걸 아니까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매우 최소한으로 작게 보내가지고 더 이상 쪼개지 못하게 해보자. 실제로 양자역학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빛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사실은 연속으로 오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 최소 단위를 비달갱이, 광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걸 하나씩 보내면 2번 그림에서와 같이 하나씩 보내면 저 광자는 투과해서 을순이한테 가든지 혹은 반사해서 도청자한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이 쪼개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갑돌이와 을순이가 내가 1초에 하나씩 신호를 보낼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1초에 하나씩 안 와요. 그러면 도청을 누가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도청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도청자도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호를 전반사 거울로 몽땅 3번 그림처럼 가로친 다음에 읽어서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서 을순이한테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 을순이도 모르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이 원리는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신기하고 강력한 것이 양자 컴퓨터인데, 이 양자 컴퓨터는요, 병렬 처리를 잘해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이제 웹사이트를 처음 가입하게 되면 그러면은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이걸 다 섞어가지고 8글자 이상으로 패스워드를 만드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56승계라서 한 7경계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계좌를 해킹하고 싶은데 그 패스워드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무식하게 막 집어넣어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초에 한 100만 개씩 집어넣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그 패스워드를 찾아내는데 고전 컴퓨터로는 한 2300년 정도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로는 한 4분 정도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은행 계좌가 누군가가 해킹하려고 그럴 때 2300년 걸릴 거다 그러면 제가 안심할 수 있지만 4분이다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난 거죠.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병렬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병렬 처리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100명의 성적을 평균 내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다 더해야겠죠. 일단 100개를요. 근데 이제 저 혼자 더하는 것보다 제가 조교를 4사람 더 불러와가지고 5이서 20개씩 나눠가지고 더하면 그 더하는 속도가 5배 빠르길 테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5개 숫자만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일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병렬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컴퓨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근을 찾아라, 저 함수를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 x값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고 0이 됐으면 답이다라고 하고 0이 아니면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집어넣어 봐가지고서는 0이 만드는 숫자가 나오면 이게 답이다 하고 튀어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가능할 모든 숫자들을 몽땅 양자 컴퓨터에다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가 그 모든 가능한 숫자에 대해서 저 함수값을 동시에 병렬 처리로 계산해 가지고 그 중에서 답이 되는 숫자만 탁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이런 환상적인 일이 물론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도 벌써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양자 컴퓨터도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는 실험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병렬 처리가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대표적인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우리가 n개 데이터에서 한 개를 찾는다고 할 때 원하는 걸 하나 찾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0% 확률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전 컴퓨터로 어떤 데이터를 찾는다 그러면 적어도 2분의 n번 정도는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양자 컴퓨터로는 루트 n번 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n이 1000, 만이 정도면 별 차이가 안 나지만 n이 만약에 2의 56승계다. 이게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초에 100만 개씩 찾는다고 할 때 2300년과 4분의 차이, 이것이 바로 아까 여기서 제가 계산해 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검색을 잘하면 빅데이터 처리를 잘하고 아까 그 패스워드 찾는 게 바로 비밀 열쇠 암호 체계를 격파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는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암호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시저 시대에 쓰였다고 하는데 KNAU가
NQXG, 뭐그맨 윗줄에 있는 저 글을 봐도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저게 이제 그 밑에 줄에 있는 I love you라는 문장을 제가 알파벳을 2개씩 밀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I는 2개 밀어서 JK가 되고 L은 2개 밀어서 LMN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간단히 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밀어보고 2개 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문장이 쫙 나타날 테니까 금방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2차 대전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난수를 발생시켜가지고 암호문을 통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이제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난수를 발생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2, 3, 7, 4, 9, 8, 1, 5 이렇게 난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I란 글자는 2개만큼 밀어 쓰고 L이란 글자는 3개만큼 밀어 쓰고 이렇게 해서 I는 JK가 되고 L은 MNO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른 알파벳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폭탄이 날아다니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암호문 만들고 이걸 뭐 표를 놓고 대조해서 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간첩들은 이런 난수표를 이만큼씩 들고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장씩 이제 북한에서 지령이 올 때마다 그 암호문을 푸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독일군이 이 암호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리고 암호문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그마라고 불리는 기계였는데 이 기계가 그 머리가 둔해한 게르만만 만들 수 있는 우수한 기계다라고 독일군이 굉장히 잘난 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어도 어쨌든 연합군이 이 기계를 풀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래서 블레츠리 파크라는 곳에다가 사람을 한 10,000명쯤 모아놓고 암호문을 나눠주고 난수를 간간 단수들을 쫙 나눠준 다음에 다 대입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으로 만 명의 병렬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한 번은 이제 독일군의 암호문을 풀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장이 나타났냐 하면은 그 코벤트리라는 도시를 폭격해라 이런 전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코벤트리라는 도시가요, 그 우리가 고디바 초콜릿의 고디바 부인의 전설로 유명한 곳인데 2차 대전 때는 군수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폭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알았으면 영국 전투기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뜨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시민들한테 대피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독일군이 폭격을 해서 공장도 다 망가지고 사람도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명백하죠. 그죠? 독일군으로 하여금 내가 니네 암호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그 찬스를 더 중요할 때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 끝나고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암호는 수백 명의 목숨하고도 바뀔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소인수분해 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6을 2 곱하기 3으로 표현한다든지 289는 17 곱하기 17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소인수분해인데 이 소인수분해가 자릿수가 늘어나면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릿수가 n이라 그러면은 고정 컴퓨터는 n의 지수승으로 시간이 올라가는데 양자 컴퓨터는 로그 n만큼밖에 시간이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인수분해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현대 암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밀 열쇠 말고 공개 열쇠 암호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돌이가 이렇게 누구나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암호문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89라는 숫자를 써서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 그럼 이제 을순이가 자기가 보내고 싶은 문장을 289 써서 암호문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 보내면 누구나 다 이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싸게 통신할 수 있지만 이 암호문을 평문으로 고쳐서 읽으려면은 예를 들면 17, 289를 소인수분해한 17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 갑돌이만 이 암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밀 열쇠 암호도 짧게 이런
공기열쇠 암호도 잘 깨. 이렇게 되니까 모든 암호를 양자 컴퓨터가 잘 풀게 된 거죠. 근데 암호는요, 이렇게 국방이나 스파이나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뱅킹 할 때도 쓰죠. 온라인 쇼핑할 때도 쓰고, SNS 할 때도 쓰고, 뭐 주식시장 거래할 때도 쓰고. 사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일이 이 핸드폰을 이렇게 암호를 넣어가지고 깨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숫자로 안 하고 뭐 지문도 쓰지만. 그리고 뭐 밤에 집에 들어갈 때도 현관 열쇠 암호를 잘 눌러야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암호가 다 깨지면 우리 일상생활이 금방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암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국방과 안보가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은 일본군이 원자폭탄을 맞고 끝난 거로 공식적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독일군과 일본군의 암호는 다 깨져가지고 그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울고 싶은 상태를 이렇게 때려준 거죠. 이 핵무기가요. 어떤 타짜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기 패를 다 보여주면서 치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암호를 가지고 이 핵무기 같은 그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북한 핵무기 발사 코드 같은 걸 우리가 해킹해가지고 그 발사 핵무기를 우리 마음대로 날려보낼 수도 있고 북한이 날려보낼 때 저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도 보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는 핵무기만큼 그 중요한 것이고 또 암호를 그렇게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터도 핵무기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암호화폐도 이름이 말하다시피 거기에 암호 체계를 많이 씁니다. 비밀열쇠 암호 체계, 뭐 공개열쇠 암호 체계 이런 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자 컴퓨터를 먼저 만들면 여기에서 남의 계좌 거를 다 훔쳐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채굴도 제가 다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가 큰일 났죠. 근데 이 암호화폐도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암호 체계를 바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야 이러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암호가 모두 깨지는 거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2016년부터 양자 컴퓨터도 깨지 못하는 양자 내성 암호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공모를 시작해가지고 1차 선정하고 2차 선정하고 3차 선정하고 해가지고 올해 4개가 발표됐고요. 내년에 최종 표준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뭐 빅데이터 처리를 잘한다 그랬으니까 비밀열쇠 암호 깨기 같은 거라든지 데이터 연관성을 찾는 것 같은 걸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요, 인공지능도 양자 컴퓨터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챗GPT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챗GPT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이 2, 3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때는 데이터를 한 100만 개 정도밖에 이제 학습을 안 했는데 요번에 뭐 10억 개, 100억 개를 학습하니까 그렇게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모든 학습 데이터를 한꺼번에 병렬 처리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에 우리가 놀란 것처럼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초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노동의 대체, 로봇 서비스, 사물 인터넷, 뭐 가상현실 이런 거에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먼 미래는 잘 알 수 없는 게 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자기후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런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알아서 뭘 쓰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코일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자석을 갖다 대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긴 한데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냐는 거죠. 그때 패러데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커서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인터넷이 없었을 때 인터넷이 있으면 이런 세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마 양자 컴퓨터도 비슷해서 지금 예상을 몇 가지 하지만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완벽한 게 없는데 지금도 불완전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걸로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양자계를 시뮬레이션하는 일입니다. 양자계는요, 고전계보다 차원이 높아서 고전 컴퓨터로 모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20개 이상 되는 분자는 지금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서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20비트짜리 조그만 양자 컴퓨터만 있어도 20비트 분자를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이 분자 모사를 잘하면 결국 신약이나 신물질 개발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새로운 배터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것이 이제 그 촉매나 뭐 이 전극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효율이 2~3%만 높아져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적화 문제를 잘 풉니다. 최적화 문제는 여기 이제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뭐 어떤 세일즈맨이 7개 도시를 거쳐와야 되는데 어떻게 거쳐오는 것이 가장 최단거리냐 이런 걸 찾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뭐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든지 물류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데 적용될 수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를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해주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양자 기계학습도 이제, 양자 기계학습은 AI의 메커니즘으로 주로 쓰는 게 기계학습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하드웨어와 IBM, 구글, 허니웰, 인텔 이런 회사들이 양자 컴퓨터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만들어진 양자 컴퓨터를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몇백 개 회사들이 실제로 이걸 지금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요. 이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뭐 양자 물리가 나타나고 30년 돼서 퀀텀 점프가 일어났고, 이제 양자 기술이 나타나고 30년쯤 됐으니까 두 번째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노란색으로 칠한 게 그 양자 물리가 현대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큰 퀀텀 점프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예시들인데, 그 위에 제가 이제 여기 암흑기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이 현대 문명을 이렇게 현란하게 바꿨는데 제가 왜 암흑기라고 써놨을까요? 여기 이제 이 양자 기술이 나온 시대를 제가 르네상스라고 써놨으니까 그 앞 시기를 물론 말하는 건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암흑기에 현대 문명이 현란하게 발전시키긴 했는데, 아까 뭐 존재냐 인식이냐 그리고 뭐 결정론적이냐 자유의지가 있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양자역학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자물리의 아버지인 보호가 양자물리는 완벽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닥치고 계산이나 해 그랬어요. 그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 말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착실하게 들어가지고 뭐 원자폭탄도 만들고 트랜지스터 만들고 레이저 만들고 다 했죠. 근데 어느 때나 말 잘 안 듣는 말썽꾸러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썽꾸러기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 암흑기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양자 정보 기술을 탄생시키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EPR 패러독스라는 건데, 이거는 그 양자역학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는 논문이었는데, 이 EPR이 사람 첫 글자인데 E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부등식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존재냐 인식이냐 결정적이냐 이런 철학적인 논쟁을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수식의 형태로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거고, 베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베레부등식이라고 부르고 그걸 나중에 이제 실험으로 증명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 EPR 패러독스라는 거는 아인슈타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지컬 리뷰라고 물리 쪽에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 베레부등식은
여기저기서 퇴짜를 맞아가지고 결국 단 4번만 출간되고 폐간돼 버린 그런 이름 없는 학술지에 간신히 실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스페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어떻게 보고서는 벨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벨이 당신 정규직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은요, 신임 교수들은 다 계약직입니다. 처음에 교수가 된 다음에 3년 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동안 교육과 연구를 잘한 것 같으면 계약을 연장해주고, 아니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하면 대개 이제 2번째쯤 가면은 그때 그 2번째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정년까지 계약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년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연구 결과가 훌륭해야죠. 교육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이런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 실험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이 쉽지 않아서 당신은 실패하면 영년직 못 될 거다. 그리고 성공을 해도 이렇게 몇 번 나오고 폐간돼 버리는 이런 학술지에 간신히 실려가지고는 정규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아스페한테 이렇게 걱정을 해준 거죠. 정규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아스페라는 사람이 그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고집쟁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분도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분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이 아스페라는 분보다 먼저 벨의 부등식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 실험적 증명에 논리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아스페라는 분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같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에 이 당시에 암흑기에는 이렇게 몇몇 용감한 사람 말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 이제 아하로노프라는 분, 몇몇 분이 이제 그런 훌륭한 대가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대가들은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문제 물론 생각할 수가 없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빨리 지식을 머릿속에 쌓기 바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대학생이 돼도 배울 곳 삼천지예요. 그 좋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지식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식을 쌓은 게 하도 많으니까 아는 것도 없으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니까. 그래서 연구를 뭘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좋은 연구는 해야만 돼요. 좋은 연구를 해야 좋은 논문을 써서 좋은 데 취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논문, 좋은 연구라는 건 물론 앞에서 말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죠. 좋은 이름 있는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 연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걸 마침 잘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돼서 내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아하로노프 같은 분이 얘기한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좋은 논문을 써서, 좋은 논문을 일단 써야 연구비를 잘 딸 수 있거든요. 연구비를 따야 내가 대학원생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 대학원생을 또 이렇게 받으면 그 대학원생을 또 좋은 논문 써야 되니까 또 좋은 논문을 또 써야 되고, 이렇게 쳇바퀴를 계속 도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쪽에 대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도 저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대쉬를 못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인생도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암울한 얘기를 지금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은 어느 세미나만 가면 그 세미나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전곡을 찔리는 질문을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물리학자들도 수만 명 있거든요. 아마 1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 연구한 거를 1시간 세미나 듣고 알 수가 없습니다. 천체 물리도 있죠. 뭐 고체 물리, 유체 물리, 플라즈마, 뭐 별의별 물리가 다 많은데 그거를 남의 전공을 1시간 듣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알고 전곡을 이해를 해야 전곡을 찔리는 질문을 하잖아요.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어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주제를 잘 아느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나는 치트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치트키냐 그랬더니 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봤다 그러더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뭐 10만 개 되는 주제를 어떻게 다 생각해 봅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 이런 겁니다. 그 모든 물리 문제의 근간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다 생각해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확산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에다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제 쭉 이렇게 퍼지는 게 확산인데, 그런 확산 현상은 물과 잉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체계에서도 별들도 확산 현상에 의해서 모양이 변합니다. 운하 같은 것들도요. 그리고 기체에서도 확산 현상이 일어나고 고체 안에서도 천천히지만 확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산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식을 처음 배우면은 열심히 이걸 외운 다음에 선생님이 예제 풀어주면 저희가 유제를 풀어서 그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식이 있다 그러면 저거 왜 식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유도해 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붙잡고 있는다든지 이런다 그러면은 그걸 처음 듣고 외운 사람하고 이해 정도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예를 들어서 이런 확산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자기가 거의 유도하는 수준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확산 현상을 이해했으니까 천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누가 천체 물리에 관한 세미나를 하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뭘 하나 배우는데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배우는 게 많은데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뭐 아주 학습 지진하였다든가 대학을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제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 나도 언젠가는 희망이 있다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얘기로 전달되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하나 들으면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혼자 생각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쌓이고 이런 걸 한 몇십 번 하다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이렇게 그 능력이 늘어갈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가다 어느 순간에 확 뛰어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5살 됐을 때 노벨상감이 되는 논문을 4개나 한꺼번에 발표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자 컴퓨터는 병렬 처리 덕분에 빠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줄 테고요.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상용화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만들어져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도 그럴 테고 그러니까 지금 슈퍼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일 텐데 지금 슈퍼컴퓨터를 내 탁상용 컴퓨터로 쓰고 싶어하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구태여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탁상용 양자 컴퓨터는 나온다 그러면 뭐 2030년대 말이나 한 20년쯤 지나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대처하는 것은 우선 알아야 됩니다. 워낙에 이런 공상과학은 우리가 스크린 속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 옆에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존하게 될 것이다 하면은 당연히 인지부조화로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 훨씬 인지부조화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기회를 얻고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청년들한테는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양자 컴퓨터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들한테는 도전해볼 그 가치가 있는 것일 테고요. 오늘 제일 이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식을 그냥 쌓기만 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못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건 농담인데 여기 위에 있는 분이 이제 머레이 겔만이라는 분인데 입자 물리를 하신 분인데 훌륭해서 이제 노벨상도 타시고 훌륭한 물리학자인데 이분은 약간 오만하게로도 이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고 모르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면 원숭이가 바로 요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나 다름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런 강연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은 덕분에 금붕어 신세를 면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